화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회적 관계에서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관계는 거의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한 번 화를 내도요. 사람인데 화를 버럭 낸다. 네. 그 관계가 사회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내는 것이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작은 화도 아주 어쩌면 똑똑하고 유연하게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가이시죠? 이현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처음 뵙자마자 뭔가 온화한 이런 기운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네. 이 상담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온화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보통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게 오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은 좋은 걸 주는데 안 좋은 걸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되게 받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죠. 보통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림자들, 불안, 우울, 분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쏟아내죠. 그래서 저희 분야는 사실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요즘 뭐 한절기인데 감정이 좀 심숭생숭하기도 하고 네. 이게 감정 기복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런 환절기 때 이런 감정의 네.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건가요?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세로토닌 수치가 좀 낮아지고요. 네네. 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행복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 싹틀 수 있고요. 초반에는 보통 두 가지를 잡는데 네네. 굉장히 혼돈된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보통 햇빛을 쬐는 그 양을 많이 늘리고요. 예. 두 번째는 수면의 양을 늘리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통 잡는 게 초반에 많이 하는 일이에요. 네. 진행자님 혹시 수면이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질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질이라고 들었는데 왠지 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이게 네네. 광고의 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알코올 의존이다, 중독이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양이 필요하고요. 또 보통 성인 기준으로는 약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의 양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 내가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간밤에 잠은 잘 잤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 시기가 환절기 시기이고 낮의 길이도 짧아지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지면서 약간의 기분이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잠이 중요한 거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또 최근에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좀 들었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울분의 개념부터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울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뭉쳐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복합적 감정들이 꽉 막혀서 뭔가 댐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사실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울분은 핵심이 신체적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명치가 이렇게 꽉 뭔가 네네. 막혀 있다든지 속이 답답하다든지 어깨가 막 엄청 뭉쳐 있다든지 두통이 막 생긴다든지 네. 그런 신체적 증상이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울분의 상황이 국민 절반이 지금 장기적 울분 상태다라는 게 우리가 네.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원인과 배경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K-팝이라든지 K-푸드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직적이고요. 또 개인주의의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엄청나게 강하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조금 지양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좀 억압했던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왜 어린 시절 때 봤던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외로워도 슬퍼도 그쵸. 네, 나는 안 울어. 네, 그러면 웃으면서 그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뭔가 외롭고 슬픈데 안 우는 게 사실 굉장히 병리적인 거거든요.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울면 안 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우는 걸 별로 싫어하시고. 근데 진행자님, 우리는 언제부터 넘어져도 울지 않게 됐을까요? 아, 그러게요. 남자들은 울면 지는 거야.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울면 뭐 패배하는 뭐 이런 네. 인식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화되면 사회화될수록 우리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인으로 가는 길이고 성숙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좀 배워왔던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는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사회적인 불평등도 심하고 또 양극화도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좌절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패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30대가 뭐 자살을 좀 많이 생각할 정도로 강한 울분 상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런 배경과도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사실 이 우리 30대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나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젊은 허리, 그러니까 가정도 이루고 직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급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이러는 아주 젊은 허리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30대가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30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30대는 사실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세대일 수 있고, 또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주거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취업도 너무 힘들고요. 작은 데 취업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각종 스펙을 다 준비해도 만만치 않고, 또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SNS를 보면은, 아니 나보다 별로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얘는 맨날 유학 가가지고 맨날 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학위를 따지? 이런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심한 어떤 세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정신의학회나 혹은 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화병이라는 게 아예 그냥 한국인의 그런 용어 자체로 있더라고요. 뭐 한국의 고유의 뭐 증후군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유독 한국인들이 화병이 많은 이유도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과 같은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 5판에는 빠졌어요. 근데 4판에만 해도 이제 한국 고유한 어떤 문화적 질병으로서 그게 이제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심리적인 것이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억압적인 사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불평등한 사회, 이런 부분들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좀 터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문화적인 측면도 있군요. 네. 단순히 뭐 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화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화병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몸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축돼 있고, 항상 우리가 거북목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소화가 좀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늦게 자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늦게 일어나고, 이런 몸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있고요. 마음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아져요.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과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두 가지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안은 보통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요.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울했다가 불안했다가 그리고 화났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죠. 그리고 행동에서도 자리를 회피한다든지, 막 누구랑 막 싸운다든지, 예민해져가지고, 아니면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적 패턴들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막 우라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부동산을 샀었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네네. 그래가지고 안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값이 2배가 올랐네. 근데 이분은 잠을 너무 잘 자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 혼자 막 SNS를 보면 막 집값이 2배 떴다, 이런 걸 보면은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 누구한테 화가 나요? 옆에 자고 있는 그분한테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이 인간아 지금 잠이 오니? 잠이 와? 자는 거 막 깨워가지고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흔한 케이스를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좀 이해가 좀 잘 되네요.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입장에서 보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뭐 학생들 4년 전보다 2배 이상 좀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것도 결국 한국 사회가 야기한 이런 어떤 증후군, 뭐 화병,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부모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는 자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바로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레고를 맞춰서 굴삭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레고로. 근데 그걸 갖고 만약에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 굴삭기를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부모의 세계에서의 질서로 항상 내가 있어 왔다면 내가 다른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혼돈으로 한번 바뀌고 다시 질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춘기로서의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부분을 용인하는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방에 헤비메탈 같은 것도 붙여놓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거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그냥 야 일단은 고등학교 가서 얘기해. 일단은 고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고등학교 가면은 야 수능 1년 남았어 1년. 너 인생에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모르지. 대학 가면 이제 뭐 풀밭에 노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건데 지연될 뿐 올 건 반드시 옵니다. 보통은 이 사춘기가 언제 오냐면 대학교 때 취업 준비하고 또 친구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뭐 이별이라든지 또 문제와 갈등에서 한꺼번에 닥치기도 하고요. 그때도 안 오면 결혼하고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네. 막 남편이 막 갑자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가장인데 네네.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아, 근데 사실 그 지연되는 동안에서 임하는 하나의 큰 심리적인 도대가 우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우울하고 말수가 적어지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비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압박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삶에서의 생생함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하죠. 아유, 그런 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맞이하면 보통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상담을 좀 해주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보통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속에 꽉 차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사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빼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정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주 숙련된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의 상황들을 재현해보고 조금 펼쳐내고 어떻게 보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가 뭐 일상화 될 정도로 네. 화를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쉽게 화를 내는 거랑 아니면 이걸 아예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를 정도로 하는 어떤 이런 구분의 개념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대부분의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약한 사람들한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나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을 잘하고요. 선택적 분노 장애군요. 네, 선택적 분노 조절 네. 장애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아, 근데 물론 네. 이제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과 또 분노 조절 장애의 가장 큰 지점은 뭐냐면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화를 주체 못하면 그게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뉴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홧김 범죄 네. 이런 거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뭔가 계속 낙오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가 계속 안 된다는 느낌을 누적해서 받아보면은 사실 나에 대한 불만이 쌓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랬어. 우리 언니 때문에 그랬어. 저 형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한 굉장히 어떤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회를 진짜 내가 뒤집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증오라고 하는 그런 씨앗이 자기 안에 좀 자리 잡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신 안에 있는 폭발적인 어떤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회적 관계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거의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한 번 화를 내도요. 사실 사람인데 화를 버럭 낸다. 그 관계가 사회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내는 것이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화를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잘 전달하는 것으로 바꿔서 작은 화도 아주 어쩌면 똑똑하고 유연하게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 그 방법 가르쳐 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이따가 2, 3대 3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제가 이따가 2, 3대 3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럼 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주 쉽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 MBTI 또 뭐 디스크 검사, 네네. 애니어그램 검사 이런 거 많이 번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성격 검사 중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둘 다 갖춘 아주 좋은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이제 빅5 검사라고 해요. 빅5 검사. 파이브니까 5가지의 네네. 변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욕구, 음. 열망, 음.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진로의 어떤 방향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호기심 이런 거를 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인간관계 패턴, 네.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이런 가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검사고요. 네. 그 5가지 변인 중에서 하나가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은 불안과 우울과 분노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충동성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이 센 사람들을 오해해서 얘기하는 게 막 굉장히 화난 척하고 센 척하고 막 소리 버럭 지르고 이런 사람이 멘탈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진짜 세다는 것은 네네.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멘탈이 센 거고요. 오히려 그분은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충동성이라고 하는 지점들도 사실은 분노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주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대하는 게 방법인가요? 피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사실 이건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이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멀리 좀 지내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손절 영상이 많은데 손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네. 사실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네네. 어떤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PT를 다니자, 어디 뭐 공동체를 같이 가자 이런 제한이 있어요 보통.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는 어떤 활동의 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초반부터 그걸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사실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상황만 되면은 막 화를 쏟아내고 불안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다수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내 이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상처를 조금 덜 받아요. 두 번째는 화를 나한테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하나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네. 조절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부부 사이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나 화났거든. 그 뭐 나는 뭐 화 안 났는 줄 알아. 내가 뭐 화 얼마나 나는지 얘기해 볼까? 사실 화는 전염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한 3, 4분 있다 보면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 당신한테 화났거든?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자신이 만약에 그런 멘탈력이 있다. 그러면 당신 화났구나. 그럼 내가 화났지.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당신 서운할 만하지.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면 음조가 내려가요. 그리고 화나는 거에서부터 화나는 이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나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교집합이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이 멘탈이 없으면 이제 하기 힘들겠죠. 그거 힘들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멘탈이 있으면 화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타당화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화가 많이 있는 분들도 공감을 하면 화가 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네요. 이건 해석이고 판단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이런 느낌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바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서운함, 소외감 같은 게 들었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네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러면 화가 안 나는데 그분은 워낙 좀 폭주 기관차 같은 분이라 서운함이 아니라 소외감이 아니라 화죠, 화. 교수님이 그걸 모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화날 것 같은데. 교수님 화 안 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화군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원래 제가 많이 틀려요. 혹시 화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멋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소외감이 맞아요 하면 소외감으로 가면 되고요. 화라고 얘기하면 그냥 화로 가면 돼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제가 왜 소외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면 싸움밖에 더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경직되고 항상 싸움을 하려는 그 표정이셨는데 나중에는 많이 얼굴이 이렇게 유연해지시고 웃으시기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싸우려고만 하면은 작정하고 교수님한테 좀 싸우고 싶었는데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싸우려고 하면 자꾸 맥 빠졌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또 교수님의 또 능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뭐 우리가 뭐 분노나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이런 방법,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억누르지 말고 잘 배출해야 됩니다. 아, 배출. 네.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은 굉장히 표면 감정이거든요. 화는 하나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는 어떨 때 나냐면 사람한테 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좌절된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11시 좀 넘게 들어온 거예요. 가장이 들어왔는데 불 다 꺼놓고 정신 나갔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실 마음, 깊은 속마음에는 여보, 내가 들어왔을 때 불을 좀 환하게 켜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환대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보, 내가 왔을 때는 좀 불 좀 켜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내가 작은 분노가 있을 때, 아, 그것은 어떤 좌절된 욕구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하시고 그걸 말해보는 연습이 중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 참 자식 잘 두셨어요, 어머님. 시어머님한테. 그러면 거의 뭐 싸움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내가 어머님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사실 이게 전화할 때가 다른 데 있었으면 전화를 다른 데 했겠죠, 벌써. 그러니까 전화한 이유가 어머님한테 좀 내가 그래도 하소연도 하고 싶고 좀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도 자식이라면서요. 어머님한테 밖에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 편 좀 들어주실 거죠? 이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짠하네요. 아, 같은 상황이더라도 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게 진짜 딱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꼭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팀장인데 내가 이렇게 회의를 주최하는데 막 떠들어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어디 잔치 오셨어요? 잔치? 아니, 도대체 이게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쇼핑 오신 거예요? 뭐예요? 이러면 이제 거의 비호감으로 막 낙인 찍힐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분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중받고 싶고 또 팀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뭔가 따뜻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내 목적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배출할 수 있는 기질을 실제로 나의 활동 속에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놀이, 산책이나 운동과 같은 요소들. 사실 과학이 어떤 심리적인 토대에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체와 심리는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면 몸도 위축되고요. 몸을 펴주면,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거절을 받고 차갑다. 그러면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따뜻한 음식 사실은 먹고, 요즘 환절기여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겨울과 같은 사람들, 또 겨울과 같은 환경들,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연습들, 또 조금 나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굉장히 좀 잘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교수님 뭐 이렇게 상담하시다가 그래도 뭐 내담자의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을 이제 해소시키고자 어떤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사실은 그 상담자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챙기지 못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실은 감정만큼 사람을 아프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상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모토가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 하자. 약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뭐 놀이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저만의 놀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보는 리추얼도 많고요. 또 저의 주변에는 저를 지지하고 또 함께 긍정할 수 있는 관계들도 굉장히 좀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는 마음이 자꾸 드신다면 그걸 내 이슈로 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굉장히 나한테 맨날 부정적인 말만 계속 쏟아낸다든지 나한테 뭔가 부탁만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 없이 자기 뭐 자랑만 잔뜩 한다든지 돈 자랑 그리고 권력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 이 셋 중에서 제일 열받는 게 자식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잔뜩 하시다면 그런 사람을 조금 멀리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긍정하고 인정하고 상호적인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내 주위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하나의 토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 내가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사악한 의도로 나를 하나 지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에는 말이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보고요. 이러면 됩니다.